안녕. 자, 오늘은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인문예술 2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은유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신화로 연결을 해볼까라고 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독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을 잘 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1문단에 나왔던 내용하고 2문단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1문단, 3문단, 그 다음에 2문단, 3문단, 3문단, 4문단 이런 식으로 각 문단마다 내용이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은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1문단 시작해 볼게요.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을 한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은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는 은유를 어디서 배우냐면 문학에서 배우죠.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시의 학문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은유는 이거다라고 시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정의를 얘기하고 있냐면 문학에서 문학적 정의이자 학문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은유를 문학에서 배울 때 어떻게 대부분 배워요? A는 B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혹은 A는 B, 아니면 B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A는 B다라고 하면 우리 제일 많이 드는 은유의 예시가 내 마음은 호수이다. 이렇게 예시를 들죠. 자, 근데 우리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호수에다가 적용을 시킬까요? 그러면 내 마음은 왜 호수지? 그러면 이 호수라고 하는 건 낯선 이름으로 내가 내 마음을 전이를 시켜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낯선 이름의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유의 개념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문학적, 학문적 정의부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봤더니 이 20세기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지금 개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 특강에 별표 표시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을 안 해주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3이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단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면 개진하다라는 건 철학적 사유로 고쳐서 나아가다. 그러니까 즉 은유라고 하는 개념을 학문적 정의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루멘베르크는 문학적 정의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은유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학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설명 나오죠.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은유를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이든 과학이든 신화에 적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은유란, 그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는 은유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블루멘베르크의 입장에서 은유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은유의 학문적 정의보다 지금 설명할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할 이 부분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은유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했던 자신의 연구를 이걸 은유학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은유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인간이 세계와 자기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게 선생님 1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A는 B다라고 하는 예시 아까 있었죠. 그러면 A는 B다에서 내 마음은 이라고 했을 때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세계,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호수다라고 하는 말로. 근데 그 호수를 어떻게 했냐면 창조해낸 상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인간이 내가 바라보는 세계나 아니면 이런 실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낯설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그게 바로 은유다라고 이 블루멘베르크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은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목적이 지금 나왔어요. 어떤 목적이 나오냐면 이 목적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은유를 사용하는 목적. 누가 생각하는? 블루멘베르크가 생각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은유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세계와 자기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창조에는 여러분 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상이 한자가 이게 지금 무슨 상자예요? 이 상자는 이미지 할 때 상자죠.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심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마음의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러면 블루멘베르크가 은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은유에 대한 가장 키워드는 여러분이 두 가지만 찾으시면 됐던 거예요. 첫 번째, 실존에 대해서, 두 번째, 이미지로 창조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적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서술 방식이 나오네. 왜냐면 종래 철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서술 방식이 블루멘베르크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종래의 해석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종래 해석은 몇 가지로 나온다? 두 가지죠. 자, 근데 그걸 가지고서 블루멘베르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유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은유를 자기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종래 철학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블루멘베르크가 종래 철학을 비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시다. 첫 번째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에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이거는 여러분 첫 번째 선생님 이것도 번호 1번 맬게요. 이 1번 같은 경우는 종래 철학이 주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종래 철학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자, 종래 철학의 입장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입장이 뭐냐면 수사적 기법인 거죠. 이렇게. 자, 이 관점은 딱 봐도 수사적이 뭐예요? 우리 어디에서 수사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얘들아? 우리 그 문학 시간에 표현법 대신에 수사법을 찾으세요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법이라는 건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문학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누가? 종래 철학이. 그럼 종래 철학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적 기법은 그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명료한 사실에 대해서 은유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종래 철학은 두 번째 갈게요.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념적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불완전하고
추측을 하는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종래 철학은 은유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피로 악 같은 존재고, 인간의 사유가 발달해서 그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는 임시로만 쓰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든 두 번째 관점이든 은유를 완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 종래 철학에서는. 자, 그러면 종래 철학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대상을 은유로 만드는지를 찾아보세요. 누구를 이렇게 하고 있지? 그치. 개념을 형성하기 전에. 즉,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기 전에. 그러면 아직 명료한 사실이 아니라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 그리고 인간 사유가 발달하기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은 아직 개념이 불확실한 경우 은유를 쓴다는 거죠. 자,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한 사실, 명료한 사실. 그럼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고 하는 건 눈에 딱 보이는 거고, 핸드폰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은 하늘이다. 선생님 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명료한 사실을 하늘로 왜 표현해? 쓰잘데기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두 번째, 개념이 불확실해요. 이러면 예를 들면 내 마음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내 마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왜 정확하지 않을까, 깊고 내 마음은 아주 무궁무진한 존재여서 그런 것 같아. 추측. 혹은 불완전한 개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번의 경우는 뭐만 해버리면 이때 투명한 형식을 찾아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투명한 형식은 여러분 말을 바꿔볼게요. 뭐를 형성되면? 개념이 형성되면. 인간의 사유가 발달되기 이전이 아니라 사유가 발달되면. 그러면 은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한 경우에서 확실해지면 필요 없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별로 나쁜 거다,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종래 철학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을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거는 모두 누구의 입장이에요? 이거 다 종래 철학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관점에서는, 그럼 이런 관점이니까 누구의 관점? 종래 철학의 관점.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개념적인 용어로 바꾼다? 그게 확실해지면, 그러면 예를 들면 내 마음은 무엇이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예를 들면 지금 의학 용어로 따지면 내 마음은 이런 상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과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런 용어로 대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은유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블루멘베르크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블루멘베르크는, 선생님 조금 위로 올릴게.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자, 여러분 수사적 표현이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연결해보자. 이거는 종래 철학의 첫 번째 개념, 그치? 자,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자,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았대요. 개념으로 아직 명확하지 않았죠? 개념으로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거죠. 잉여니까 쓸모없이 남아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수사적 표현은 1번의 개념을 설명한 거고, 개념을 환원하지 못한 잉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몇 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치, 2번에 대한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노란색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 1번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둘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블루멘베르크의 주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것을 인정했대요.
그러면 종래 철학의 입장을 완전히 부정한 거는 아니고 종래 철학에서 바라보는 은유라고 하는 개념 있죠. 그러면 자, 종래 철학에서 바라보는 이 은유의 개념은 누구도 주장하는 거다? 블루멘베르크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블루멘베르크의 입장. 대신 블루멘베르크가 종래 철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은유가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멘베르크는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도 주장할 수 있대요. 그게 절대적 은유래요. 그러면 블루멘베르크의 입장은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여러분, 블루멘베르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 은유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다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3번으로 매길 거예요. 이 3번은 종래 철학의 입장이 아니라 블루멘베르크의 입장인데 블루멘베르크는 절대적 은유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2번은 누구? 종래 철학의 주장이지만 블루멘베르크도 인정했다. 근데 3번은 블루멘베르크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절대적 은유는 여러분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볼까? 대상은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개념으로도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은 얘네들은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얘는 개념이 아예 대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대체될 수 없는 경우에 은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물의 본질들. 여러분의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 사물의 본질, 혹은 이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아무리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 그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찾으려고 다가가려고 해도 그게 본질을 우리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도 모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은유도 있다라고 블루멘베르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나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어떤 본질들의 대상을 은유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은유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블루멘베르크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자, 3문단. 자, 이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누구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블루멘베르크의 입장. 이렇게 나와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 개념적 사고에 미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누구랑 입장이 비슷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종래 철학에서 얘기한 2번의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그쵸? 그 대상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이런 거였으니까 이건 2번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은유는 2번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 비교해줬던 거 뭔지 알겠지?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면서 세계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과 같이 예시가 나오죠.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블루멘베르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절대적 은유의 특징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질은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떤 누군가의 본질로 인해서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면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본질이 어딘가는 있으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뭐 예를 들면 인간은 평등한 존재다. 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뭐 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정의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개념적 사고의 밑바탕이 될 수는 있겠죠.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면 예전에는 동물의 본질을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요즘은 동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동물의 본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물도 인권처럼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동물도 소중하다. 뭐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낼 때 절대적 은유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될까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요. 왜냐면 이런 본질 인간의 이성으로는 찾을 수 없는 거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래. 자, 그럼 여기서 말을 한번 바꿔보자. 규정적이 무슨 뜻이지 얘들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 그러면 이 말이 개념으로 설명이 불가한 것들. 즉, 여러분 누구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3번의 내용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규정적 해답은 누구예요? 그럼 이건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절대적 은유의 대상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절대적 은유는 현실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자,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해 보려고 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서 1문단의 내용과 연결을 해봅시다. 자, 1문단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해볼 건데 여러분 1문단에서 블루멘베르크가 은유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했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자,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하며 라는 말을 썼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은유의 개념이랑 이 은유의 개념을 매칭 한번 시켜봅시다. 자,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해 보려고 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1문단 이거 1문단 보기 힘들다 얘들아. 그치? 자, 1문단의 내용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봐줄게요. 자, 여러분 1문단의 내용이랑 연결을 좀 시켜보면 이 묘사하는 이미지. 근데 여러분 이 이미지란 말 우리 앞에서 어디서 나왔지? 여러분 여기 개념 2번 여기 상 나왔지 상. 이 상이 바로 이미지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하는 게 뭐였어요? 이 1번의 개념이었죠. 1번. 그래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창조해낸 상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절대적 은유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 번호를 매길게요. 이게 상, 다른 말로 상이라는 뜻인 거고 우리가 사는 세계 1문단에 나왔던 1번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서술 방식이 예시가 나왔는데 이 예시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앞의 내용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럼 보자.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를 당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로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인간은 항상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실패도 해보고 고난도 겪는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를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도전하고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미지세계를 향해서 출항하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앞에 나왔던 개념이랑 연결시켜 볼게요. 예시는 항상 여러분 개념이랑 연결돼야죠. 그러면 어떻게 누구랑 연결해주면 돼요? 자,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해 봅시다. 요거 그치 1번이랑 연결이 돼야 되죠. 요거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상, 이미지 찾아야죠. 이미지. 그럼 여기서 이미지가 누굴까? 이미지가 바로 항해죠. 그러니까 바다를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난파를 당하거나 출항을 하는 이런 항해가 바로 이미지,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개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은유를 계속 지금 1번, 2번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여러분 4문단까지도 그대로 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3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블루멘베르크가 설명하는 절대적 은유의 대상과 개념을 정의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자, 네 번째 문단. 자, 이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또한이란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누구의 입장을 그대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블루멘베르크의 입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인간이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고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서의 기능이래. 그러면 앞문단은 절대적 은유의 정의나 개념이 나왔다면 여기 문단은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절대적 은유가 왜 인간에게 왜 필요했을까? 인간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는 거죠. 자,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써왔고, 그리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이나 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이런 분투가 뭐예요? 열심히 싸우다. 이러면 그렇게 노력해오다 라는 뜻이지, 노력해온 결과가 쌓아온 상이야. 다른 형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문단을 정리해보면 블루멘베르크가 절대적 은유는 인간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 인간은 여러분 사실 되게 아주 나약한,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나약한 하나의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엄청 큰 세계잖아요. 그러면 그런 압도적인 현실 속에서 인간은 뭘 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다? 절대적 은유를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절대적 은유의 기능이라는 건 두려움, 인간이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론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앞에 나왔던 개념이랑 반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제 반대가 아니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이 문장이 있어요. 인간은 압도적 현실에 맞닥뜨렸대요. 그러면 이 압도적인 현실이 바로 뭐에 대한 거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실존, 이거에 대한 개념이죠. 즉 이걸 앞에서 예시가 뭐였냐면 미지의 세계라고 예시로 나오기도 했고, 그치? 그러면 이런 압도적인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없는 거야? 그렇지, 개념으로 설명 불가한 존재들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아니면 인간 세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인간의 실존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들 설명했어요. 그쵸? 이렇게 개념 연결해주고, 자, 그걸 가지고서 철학과 과학 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절대적 은유를 철학에 연결해봤냐? 철학까지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야. 자,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예요?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1번. 그래서 이때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한대. 자, 이러면 구조를 어떻게 부여할까? 바로 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지으면 그걸 여러분 이렇게 부여해서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만든대. 자, 여러분 형상이 뭐예요? 형상, 형태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바로 상,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은유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그걸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 이 부분이랑 연결을 시킬 건데, 여러분 궁극적 영역들, 미지의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에 불과한 것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은 뭘 느낀다?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걸 조화로운 관계로 해석하겠다는 건 앞에 나온 말로 바꾼다면 두려움을 뭐 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끔 해준다. 이게 절대적 은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 은유는 인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은유다. 절대적 은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시가 또 나오네. 그러면 개념이랑 또 연결시켜 볼게. 자, 세계를 시계라고 하는 은유로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자, 이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찾을 거 뭐예요? 세계랑 똑같은 말 뭐예요? 예시에 나온 이 세계. 그치, 이게 바로 요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여러분 1번. 자, 시계라고 하는 은유로 표현을 했대. 그러면 이 은유는 무슨 은유? 절대적 은유. 이게 3번. 자, 절대적 은유를 여러분 이미지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이미지가 바로 누구예요? 그치, 이 시계를 얘기하는 거야. 시계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을 해서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질서 있는 전체가 돼요.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게 너무 우리가 왜 나이가 먹지? 이 세계는 어떤 존재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시계 같은 거구나. 시계처럼 똑딱똑딱똑딱 일정하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고 인간은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4살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은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이게 앞에 나온 말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앞에 나왔던 개념으로 본다면 무슨 개념이랑 똑같을까 얘들아? 개념이 조화로운 세계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요 말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 은유를 1문단부터 계속 연결을 하면서 오는 글이에요. 그래서 1문단에 나왔던 개념을 여러분 잘 숙지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계속 매칭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째 문단 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여러분 5번째 문단을 보면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 절대적 은유가 여러분 개념들이 나왔죠. 근데 그걸 신화에도 역시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은 신화 이론으로도 연결이 된다. 자, 여러분 우리 1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지 얘들아? 1문단에서 블루멘베르크는 철학, 과학, 신화에 뭐 할 수 있다?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서는 철학적 개념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신화에도 적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블루멘베르크의 여러분 은유 이론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1번의 개념을 가지고서 2번을 사용해가지고 절대적 은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자, 그럼 가보자. 그에 따르면 신화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이러면 신화의 기능을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은유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은유의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될까? 기능. 그러면 몇 번째 문단이랑 연결하라는 뜻이냐면 4문단이랑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이야기를 창조해서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 자, 여기서 말을 이제 한번 바꿔보자 얘들아. 자, 여기서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이거랑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해서 그래서 이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대. 자, 이 부분의 개념들을 우리 다 매칭시켜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거대한 공포를 마주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아까 1번의 개념이자 여러분 뭐냐면 인간의 세계 혹은 여러분 세계의 질서 앞에 나왔던 개념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그치? 개념으로 설명이
불가한 그런 어떤 것들을 마주하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죠. 근데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 여러분 이게 그럼 똑같은 말이 뭐야? 그렇지. 이게 상이자 이미지자 이런 뭐 형상 막 이런 단어도 나왔었지.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꿨다는 건 두려움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전을 도모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느낀 것을 두려움을 뭐 하려고 한 거다? 해소하려고 했던 거야. 자, 이러면 해소하는 건 여러분 뭐였지? 조화로운 세계와의 인간 미안해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얘들아 이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신화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와요.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은 만물의 질서에 따라 배치되는 권능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서술이 되는데 이때 자연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이 신들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연이 아무리 거치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안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가 있어. 여러분 이 제우스는 어떤 자연현상을 다루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쵸? 번개를 다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번개 칠 때 우리가 번개가 왜 치는지 과학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래도 갑자기 우르쾅쾅 하면 무서울 때 있잖아. 그러면 이 번개와 천둥을 딱 쳤을 때 옛날 사람들은 그건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번개가 치네? 근데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래서 번개를 치나 봐. 그러면 신이 화가 사그라들면 번개도 멈출 거야. 번개는 멈추게 되어 있어. 신이 화가 나면 화를 멈추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번개 치는 순간은 무서워도 그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된다? 알게 되는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매칭 시켜볼 거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 신들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그러면 자연이 아무리 난폭해도 질서에 따라 운행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안도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앞에 내용이랑 연결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이거 앞에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건 그치 이거지. 1번 인간의 세계 그치 인간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 신들의 권능은 뭐가 돼야 될까 얘들아? 이름을 지어서 붙였으니까 그치 이게 이미지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질서에 따라서 운행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안도하게 된대. 이게 바로 그치 조화로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앞에 내용 계속 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형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 여러분 이런 독해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계속 매칭시키면서 지문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날게요. 그래서 이런 자기보호 기능에서 여러분 자 신화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다? 신화의 기능은 즉 신화에 쓰인 절대적 은유의 기능은 자기보호 기능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라는 말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는 뜻이죠.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까지 진화를 한대요. 그러면 신화의 기능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자, 신화의 의미는 고정적인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인간은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네요. 여러분. 자, 자기보호 기능,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이미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때그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러면 우리 동양 신화에 보면 서왕모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여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신은 지금 나중에
여러분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성모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막 너무 예뻐. 막 얘들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같아. 왜냐면 그 여신들 중에서 진짜 제일 최고의 여신이기 때문에 성모는 여러분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무릉도원에서 여러분 그 복숭아 나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숭아 나무를 기르는 사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천도복숭아는 여러분 신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일을 이 성모가 관리를 해. 얼마나 권력이 세겠어. 근데 얼굴도 막 예뻐. 여러분 막 아주 늘씬하고 예쁘고 막 얘들아 그 푸른 여러분 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막 여신으로서 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그런데 그 여신이 지금 이 동양 신화에서는 후대에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근데 가장 최초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성모가 이거는 이러면 사람이 아니야. 막 얘들아 꼬리는 표범의 꼬리에다가 이런 막 이렇게 손도 막 날카로운 호랑이 같은 얼굴은 사람 노인의 얼굴에다가 그러면 이러면 노인 막 아니면 막 얘들 동물이랑 막 섞였어. 사람하고 동물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반인반수의 모습이야. 그러면 근데 후대로 올수록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고 아름다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건 이때는 성모가 어떤 신이었냐면 법률을 관장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걸 동물 표범 막 호랑이 막 아니면 노인 이런 걸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고,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아까 신들이 먹는 그 과일들을 이런 관리하는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고 인간이 문화적 선택을 바꿔버린 거죠. 어떤 이미지나 추구하는 가치들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신의 여러분 이미지도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화의 기능에서 신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찾으면 인간의 여러분 문화적 선택이나 인간의 여러분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화의 기능 두 번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신화의 기능은 자기 보호 기능과 인간의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문화적 선택에 따라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를 기준해 주시면 돼요. 자, 6번째 마지막 문단 갈게요. 블루멘베르크의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가는 여러분 이게 뭐였어? 이게 1문단에 나왔던 우리 은유 절대적 은유의 개념이었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한 역할. 자, 여러분 이 역할 어디 나왔냐면 4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치? 그 다음에 신화의 기능 어디 나왔어 얘들아? 5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지.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 왜 변형시켰냐면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5문단에 나온 내용이죠. 그럼으로써 인간의 실존의 창조적 분석. 왜 창조적 분석이 나왔어 얘들아? 이게 1번을 2번 이미지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 창조적 분석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 블루멘베르크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요거는 고3들이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도 문제 보면 여러분 신화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의 내용들을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고 예시들을 가지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유학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